다음날 오전 밤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로 화장대에 앉은 유설이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깊은 시름에 빠진다. 어제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나누었다. 하지만 같은 동네 그것도 앞뒷집끼리의 이웃에서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어린 녀석이 다시 자신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뿌리칠 수 없음이 그녀를 괴롭게 한다. 몸둘 바를 모르며 어젠 그렇게 집으로 뛰어왔지만 말이다. 정말 멋진 사내였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여자를 배려할 줄 아는 매너와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내였다. 접근성, 조용조용하고 수더분한 성격과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능력은 아무리 봐도 내가 저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당장 저 사내와 만난다 하더라고 사귄다 하더라도 이를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나게 된다면 양쪽 집안의 행복은 끝이다. 오후가 되어서 다시 출강 준비를 하는 유설이. 그런데 오늘 설이는 의외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스타킹을 꺼내어 신고만다. 이렇게 야한 스타킹을 어떻게 신냐고 나무랐던 그 스타킹 말이다. 그리고 추운 오늘 그녀는 어제 신던 롱부츠를 다시 집어넣고 검은색 스타킹과 색어울림이 좋은 검정 하이힐을 신는다. 어제 그와의 멘트를 기억한다. 또각거리는 걸음걸이로 언덕길을 내려간다. 이때 뒤에서 기다렸다는 듯 내려오는 모하비, 정거장에서 고개를 두리번 대던 설이는 조수석의 문을 열고는 몸을 올려 신는다. 진짜 다리 이뻐요, 당신. 나 기다린 거예요? 네, 한참 기다렸어요. 그냥 메시지를 보내지? 그게 형님 집에 계신데 좀 그렇잖아요. 바보. 어젠 잘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왜? 당신 생각에 어떻게 잠을 자요? 이때 남편의 전화가 온다. 잠시만, 신랑 전화네. 네. 응. 왜? 차 안 가져갔어? 아니, 길도 얼었고 해서. 내가 이따가 데리러 갈까? 당신 오늘 근무 안 나가요? 그게 조를 바꾸었지 내일부터 대의근무야. 아, 그렇구나. 이따 알아서 갈게요. 그럴래. 아직도 삐진 거야? 삐지긴. 나 버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알았어, 뚜. 형님하고 싸웠어요. 아니, 그냥 요즘 안 좋았거든. 오늘따라 친한 척하네. 하하. 그럼 누나하고 형하고 안 좋을 때에 내가 비집고 들어간 거네. 에잇.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만해. 나 좀 힘들어. 오늘도 어제와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응, 나 강의 하루에 한 개만 있어. 설이는 학원에서 내린다. 그리고 시작된 강의 내내 일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얼굴만 두 눈에 가득하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설레이는 그와의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한다. 그날 저녁 평소 같으면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러 급하게 차를 몰고 퇴근했어야 할 유설이는 정거장에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야 할 제철의 차도 8시가 넘도록 집 앞에 주차하지 않는다. 그 시간 모하비는 인천 동춘동 흑륜사의 산꼭대기 주차장에 있다. 검은 선팅으로 안을 볼 수 없는 모하비는 요동친다. 제철과 유설이는 또 한 번의 시간을 만끽한다. 그리고 모하비는 자신의 집 아래에 세워주고 제철은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려 나아가고 설이는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간다. 늦었네. 미안. 차가 막혀서. 추운데 차 쓰라니깐. 버스비 1200원이면 가는데 뭔 차까지? 진짜야. 무슨 뜻이야? 잠시 정적이 흐르는 두 사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멋쩍은 말투로 설이의 마음을 돌려 세우려는 한성식. 아니 뭐 요즘엔 와이프들이 바람나면 차를 안 쓴다잖아. 뭐라는 거니 지금? 에이. 매스컴에서 그랬다는 얘기지. 저녁은? 나 씻을래. 간단하게 때웠지. 잠깐만 이리 와볼래. 다시 몸이 굳어진 설이는 무슨 책 잡힐 증거라도 있나?
싶어서 굳어진 몸으로 성식에게 걸어간다. 왜 그러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네? 뭐가? 어머머 왜 이래요? 그러나 유설이는 평소와는 달리 성식을 허락해준다. 어찌 보면 미안해서라는 편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다. 며칠 뒤 학원에서 끝난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제철은 미안한 듯 말을 꺼낸다. 누나, 미안한데 오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왜? 집사람이 지금 와 있거든요. 미안해요.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그럼 오늘은 이걸로 빠이빠이네. 이따 집에 가서 연락할게요. 무리하지는 말고. 네. 쓸쓸하게 택시를 기다리는 설에 마침 정거장에 8호집 아줌마가 서 있었다. 시내에서 미장원을 하는 아줌마가 여긴 웬일일까? 어머 언니. 설이씨 여긴 웬일이래? 저 여기 학원에서 강의해요. 그렇구나. 차는요? 왜 정거장에서 계세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언니도 참. 160cm 정도 되는 키에 50kg 정도의 다부진 몸매. 그러나 이 여인도 상당히 다리가 날씬하고 하체 비율이 좋아서 무사내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더구나 배를 타는 남편 덕분에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이 추운 겨울에 완전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이 여자는 분명 오늘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려는 것이다. 택시가 와서 바로 탄 설에, 그리고 출발한 택시는 얼마 가지 못해 신호 때문에 서게 되고 우연하게 택시 사이드미러를 보자 아직은 차가 나와 선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모합이 2236이 세워지고 조수석엔 방금 전에 만난 언니 서은숙이 오른다. 아저씨. 뒤에 모합이 2236이요. 네. 따라가요. 네, 따라가 주세요. 아이고, 젊은 섹시인데 참. 모하비는 송도 쪽이 아닌 신도시 쪽으로 달려간다. 택시비가 자그마치 15,000원이 넘어가는데 그 놈의 차는 송도 신도시의 작은 허허벌판으로 들어가 선다.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택시기사는 설이를 말린다. 설이는 택시기사에게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우선 요금을 건넨다. 조심스레 다가가서 조수석을 들여다본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개자식 구제철은 누나. 나 이제 누나 애인 된 거지? 응. 그럼 올 애기. 함께 있는 두 년놈들. 그림도 그림이지만 제철 그놈의 대사는 나에게 써먹던 것과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냐는 대목에서는 설이는 서은숙보다도 뒤에 만난 여자임이 밝혀진다. 그럼 저 더러운 년과 만난 2주 동안 나를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한다. 유설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이 두 년놈들을 찍어댄다. 그리고 일주 후 덩치가 산만한 거칠게 생긴 사내는 오후부터 건너편 제철의 집에 들어가서 집기를 때려 부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여인은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든 상태로 그를 말린다. 구제철은 멱살이 잡힌 채로 흔들거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그리고 난 뒤 며칠 후에 구제철은 작은 트렁크백 2개를 집 밖으로 내놓고 그의 아내는 문을 세차게 닫아버린다. 제철의 모하비는 어떤 영문인지 그대로 세워져 있고 제철은 택시를 불러들여 짐을 싣고 어디론가 떠난다. 일주일 후 퇴근한 유설이 남편은 다시 야간 근무 중이다. 설이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누군가와 통화 후 블랙 원피스를 입고 스타킹을 감아 올린 후 자신의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간다. 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 멀찌감치 세워진 설이의 소나타 차량, 그리고 한참 떨어진 곳에 세워진 차, 그리고 요동치는 그 택시 안에서 있는 두 남녀. 그 택시는 다름 아닌 지난번 추격전을 도운 그 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운이 좋게도 많은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돈은 쓰고 남을 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주시는 단골분들도 계시고 언론에서 가끔 찾아도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제게 손님들이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언제 혼자가 되셨나요? 그럼 저는 생각에 잠기고는 합니다. 과연 언제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해서요.
물론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제가 남편과 언제 이혼이나 사별을 했나 하는 질문이지만 실은 저는 단 한 번도 결혼한 적도 없고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제대로 연애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만 열심히 벌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야 함께 살게 되는 가족이 생기다 보니 예전 기억들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부유하고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작지만 건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신 다정한 전업주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는 항상 식모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저와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식모 언니가 제 심부름도 해주고 제 짐도 들어주고 제가 놀러 다닐 때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챙겼었지요. 다른 집 언니들은 동생에게 짜증도 내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싸움도 한다던데 저희 집 식모 언니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한테는 무조건 참아주고 져주고 당해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참 식모 언니들에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입 하나 덜 자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딸들을 식모라는 이름으로 다른 집에 일을 들여보냈었고 그럼 그 식모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주인집 일을 도왔고 그러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주인집에서 혼수를 마련해서 적당한 남자와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따로 월급을 주는 집도 있었고 아닌 집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할 곳은 없고 사람은 많았으니 그런 일도 가능했겠죠. 언니, 내 공주 인형 어디 갔는데? 그거 빨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없어졌어? 언니가 모르면 누가 가져간 건데? 아, 왜 그것도 몰라? 당장 찾아오라고, 당장! 아까 놀이터에 두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공주 인형이 거기서 혼자 울고 있을 거 아니야? 당장 가서 가져오라고! 얼마나 무섭겠어! 언니가 가서 가져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시비도 많이 걸었고 투정도 부렸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언니들도 그때는 어렸을 텐데 한참 놀고 싶었을 텐데 제 뒤치다꺼리나 했으니 말입니다. 내가 놀 때 그 언니는 얼마나 놀고 싶었을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저희 집을 거쳐간 식모 언니들은 참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 언니들에게 잘해주는 편이었고 적당하게 몇 년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좋은 남자를 수소문해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집에 오던 식모 언니들 중에 한 식모 언니가 참 예뻤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다른 식모 언니들과 달리 유난히 예뻐 보이던 그 언니가 아빠 눈에도 예뻐 보였던가 봅니다. 황당하게도 어느 날 그 예쁜 식모 언니와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주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그 식모년이 우리 뒤통수를 쳤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그 배은망덕한 것이.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희 아빠가 어떻게 그 천한 식모년하고 눈이 맞아서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 이래서 천한 것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니? 항상 상냥하고 마음이 여렸던 엄마는 아빠의 배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아빠를 꼬여낸 그 식모 언니에게 돌렸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해도 원래 어느 정도 살던 집이었으니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엄마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울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아빠한테 연락 없니? 이상하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년하고 좋을 리가 없는데 그저 얼굴하고 몸매만 반반한 년 뭐가 좋다고 아직도 끼고 있는 거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질리지가 않았을까? 그런 싸구려 년이 뭐가 좋다고. 네 아빠는 돌아올 거야.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어느 순간 절 돌보는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아빠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를 대신해서 집을 챙기고 밥을 하고 살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받는 부잣집 외동딸에서 소녀가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니? 네가 여길 왜 와? 네가 아직도 네 아빠 딸 같아? 이제 니네 아빠는 내 거야. 여기 내 배 나온 거 보여? 이제 이 뱃속에 있는 게 네 아빠 자식이야. 너는 네 아빠 자식 아니라고. 니네 아빠가 너 보고 싶었으면 벌써 너한테 따로 연락을 했겠지. 그런데 벌써 2년 동안이나 연락을 안 한 거 보면 모르겠어? 니네 아빠는 니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다 질린 거야. 니네 버린 거라고. 그런데 너는 왜 아무렇지 않게 아빠라고 찾아오는 건데? 니네 아빠가 너 싫다잖니. 그런데 왜 찾아온 건데? 니네 엄마가 아픈 게 뭐, 그럼 병원 데려가. 요양원 데려다 놨다며. 설마 돈 필요하다고 온 거야? 진짜 뻔뻔하다. 니네 아빠는 이제 니네가 아니라 나랑 내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남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빠와 눈이 맞아 도망갔던 그 여자는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 뒤에서 제 시선을 외면하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나와 엄마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엄마 병원비 충당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러야 했고 보호자라고는 아빠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빠를 찾아갔지만 아빠는 그때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아빠한테 연락할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경찰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아빠가 그 상간녀가 된 예전 식모와 외국으로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주야, 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네 엄마 생각하면 아줌마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줌마네도 아이들이 많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 입 더 넣는 게 무섭다. 그래서 아줌마가 아는 집에서 집안일 봐줄 사람 구해달라고 부탁받았었는데 어떻게 너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지 않을래? 주인집 부부가 다 교수라서 점잖아.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이미 있어서 네가 하는 건 집안일보다 그 집 할머니 시중일 거야.
엄마 돌보면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어떡해. 너도 20살이 될 때까지는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를 짐처럼 보고 있는 친척집에 가기에 눈치 보였고 그렇다고 다 커서 고아원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한 집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식모가 되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나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운이 좋았죠. 제가 식모로 가게 된 주인집은 부부가 모두 교수셨습니다. 남편분은 경제학과 교수, 사모님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저보다 2살 많은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지망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집안 자비를 도와주는 분이 계셨지만 할머니가 노안으로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계속해서 누군가 옆을 지켜야 했고 그 일을 제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을 돌봤던 것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간단한 부엌 심부름 외에 할머니의 시중을 주로 들게 되었습니다. 크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돌봄은 아니었고 그저 이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갈 때, 씻으러 가실 때, 밥 먹을 때 도와드리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동무를 해드리는 게 일이었죠. 할머니는 성격이 거친 분은 아니셨지만 워낙 집에서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답답해 하시는 일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마당이라도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눈이 침침한 할머니 대신 신문도 읽어드렸고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수다도 떨어드렸고 할머니가 하는 예전 친척들, 친구분 험담도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일은 의외로 쉽게 적응했습니다. 한동안 엄마와 둘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식모로 들어간 집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인 내외분들도 아들만 있는 집에 딸이 생긴 것 같다면서 귀여워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 나름 귀여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로움이 컸던 시기라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고도 큰 의미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첫사랑도 경험했습니다. 예, 주인집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는 정말 누구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법한 그런 이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지만 무엇이든 잘하는 어른스러운 성격에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의대를 지망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며 학생의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환자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정말 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심심하면 읽으라고 책도 빌려주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언제든 시간이 나면 공부를 하라면서 자기가 공부하던 문제집을 주기도 했고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주기도 했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핑계로 오빠에게 질문을 하고 책을 받고 하는 것이 좋아 검정고시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냥 그 오빠랑 같이 있는 그 짧은 시간과 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참 별거 아니게 그러나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었지요. 결국 오빠는 의대에 들어갔고 점점 더 멋있어졌습니다.
저의 짝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학교 생활이 바빠진 오빠를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돌봐드리던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시중들기 위해 들어온 것이기도 했고 어느새 20살이 넘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잡아주시더군요. 은주야, 내가 널 본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에는 너무 어린 너한테 할머니를 맡기는 게 불안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손끝도 야물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일을 배우는 속도도 빠른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일을 가르쳐봤으면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뭐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내 보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집에서 내가 재료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조해주고 그러는 건데 어때? 할 수 있겠어? 사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그 집을 나서면 또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저 막막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모님을 따라다니며 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오빠는 엄마,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은주도 대학을 보내보면 어때요? 엄마랑 같은 전공을 하면 도와주는 것도 훨씬 체계적일 수 있을 거고 나중에 경력으로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어차피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는데 이왕이면 대학도 다니면 좋잖아요. 사모님은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공부를 하라며 학원도 보내주시고 책값도 주시면서 지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빠는 그런 제 옆에서 간간히 조언도 해주었고 시험이 가까워오면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야간 전문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와, 우리 은지 기특도 해라.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붙었네? 오늘은 이 오빠가 쏠 테니까 마음껏 마셔.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오빠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과 학교였지만 그럼에도 주인집 가족은 모두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낮에는 사모님의 일을 도와드렸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지내면서 한 집에서 자고 깨고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그 집 딸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안 될 꿈인 걸 알면서도 가끔씩 그 오빠의 짝이 되어 교수님 부부를 시부모님으로 함께 그 집에서 영영 살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제 상황과 주제를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건 교수님이었고 사모님이었고 도련님이었지 정말 제가 그 집의 가족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혼자 하는 짝사랑도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갈 곳 없는 불쌍한 고아나 다름없는 식모아이가 주인집 도련님을 짝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저 그렇게 저만 알고 지나가는 철없는 풋사랑. 사랑의 열병이려니 했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우리 자기가 말하던 걔구나? 내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이럴 것 같기는 했는데 역시 생긴 것부터가 여운해. 너 식무 주제 파악 못하고 여자인 척 굴면서 우리 자기한테 엄청 꼬리친다며?
무슨 공부도 알려달라고 하고 오빠 오빠 부르면서 밖에서 밥도 사달라고 하고 술도 사달라고 하고 따로 불러내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완전 어이가 없어서. 너 진짜 공부에 관심이 있기는 하니? 없지? 그냥 어떻게든 치근대 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왜? 한 집에 같이 있으니까 정말 네가 가족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기가 말 좀 받아주니까 정말 너랑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러다가 우리 자기가 술이라도 취해서 들어오면 옷 벗고 덤비기라도 하게? 너 지금 옷꼬라지도 봐. 이게 집에서 일하는 식모복장이니? 왜? 이럴 게 없으니까 그냥 몸뚱이 굴려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정말 어린애가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빤히 보이니? 진짜 영악하고 재수없다, 응? 제 눈에 멋지게 보였던 오빠가 남들 눈에는 모자라 보였겠습니까? 오빠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끊임없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어느 날 결국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 예쁘고 늘씬하고 똑똑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귀한 집에서 곱게 자라난 그런 아가씨 같았습니다. 저처럼 어느 순간 버려져 혼자가 된 식모가 아니라 계속 곱게 자란 그런 아가씨요. 처음 본 순간부터 오빠 짝으로 딱 어울리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교수님 부부도 싹싹하게 잘 웃고 말도 잘 건네는 그 아가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려준 음식도 잘 먹고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잘하고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웃더니 뒷정리를 돕더니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까지 돕겠다며 저를 따라 부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으니 뒷정리라도 돕고 싶다며 따라 들어온 그 아가씨를 보며 교수님 부부는 더욱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단둘만 남게 되자 그 아가씨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사람이 좋으니까 너 불쌍해서 좀 잘해주는 거지. 설마 뭐 다른 거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그 정도로 주제 파악 못하는 거면 정말 답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나 쳐다보는 눈깔이 아주 재수없더라. 꼭 첩이라도 본 본처처럼? 내가 웃겨서 완전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러는 것도 웃길 것 같은데 집에서 일하는 식모년한테 그런 시선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 하긴 너같이 없는 애들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덤비고 보지. 나는 불쌍해. 그러니까 피해자야.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컨셉으로 우리 자기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야, 웃기지 마. 어림도 없어.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내가 그 꼴을 보느니 네 머리털을 다 뽑아놓는다. 어쩜 그리 고운 입에서 어쩜 그리 험악한 말만 내뱉는지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오빠랑 뭘요?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빠랑 저랑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냥 오빠가 좋은 분이니까 잘 챙겨주시는 거 저도 알아요. 설마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라도 가지겠어요? 감히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가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그릇을 집어던지더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은주씨,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저 은주 씨랑 잘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은주 씨랑 한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셨고 저 사람도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은주 씨를 저 사람 동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건데 왜 제 말을 오해하고 그러세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은 없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말로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해주세요. 네? 제발요. 제발요. 순간 무슨 정신병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뛰어온 오빠와 교수님 부부에게 다음에 또 오겠다며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가씨는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있거나 없거나 꾸준하게 저를 욕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착하고 저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말이죠. 어머님, 저는 은주 씨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가 아무래도 저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모르시죠? 은주 씨가 저와 둘만 있으면 욕을 하면서 오빠는 자기 거니까 꺼지라고, 헤어지라고 히스테리를 부려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모르는 척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은주 씨가 진짜 저 사람 동생은 아니잖아요. 피도 안 섞인 어린 여자가 같은 집에서 오빠가 좋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님, 저 너무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요. 저 사람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밤에 잠도 잘 못 잘 지경이에요. 어머님, 이런 고민하고 있는 제가 너무 못난 거 알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절 믿어줄 거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산 지가 벌써 7년이었는데 오빠와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해도 1년도 채 만나지 않은 여자의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느라 저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도 네가 안 그런 아이라는 건 알지만 어쨌거나 너랑 내가 진짜 피를 나눈 남매는 아니니까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 괜히 남들 보기 불편한 상황 만들면 좋을 게 없잖아. 앞으로 호칭도 조심하고 같은 공간에 둘이만 있는 거 조심하자. 한 집에서라도 둘이 같이 밥을 먹거나 밖에서 따로 보거나 하는 건 절대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 여자친구가 올 때면 네가 자리를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네 방에 들어가 있어도 좋고 더 불편하면 장을 보러 나가도 좋고. 오빠는 자신과 결혼할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저희 아빠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절 옆에다 두고 딸처럼 돌봐주던 사모님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이제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 할 때인가 보다.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널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를 이 집에 두겠니? 이제 저 애가 우리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니? 제가 그렇게 가족이 되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가짜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자 바로 버려진 거였어요. 나이가 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저도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서 어릴 때여서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배신 같았고
서운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선생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여자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여자한테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아예 둘이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그냥 저 여자가 저만 보면 욕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라고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절 벌써 몇 년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 의심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떻게 저 여자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너를 정말 딸같이 여겨도 며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니. 나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지만 어쩌겠니. 진짜 내 딸이 며느리 될 아이한테 이래도 고민이 들 판인데 넌 아니잖니? 너도 나이가 들면 우리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이거 그동안 네가 일했던 거 월급으로 받는 거 부담스럽다고 해서 적금으로 들었던 거다. 이거면 어느 정도 생활은 될 거다. 가서 자리 잡는 데 보태고 나중에 좋은 남자 생기면 같이 찾아와라. 그럼 다시 서로 불편한 거 없이 보자. 그때는 내가 우리가 네 가족 자리에도 앉아주고 혼수도 마련해 줄게.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이 그동안 고마웠던 감정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내가 가진 게 없어서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 우선 많은 걸 가져야 해. 그래서 그 후 저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돈만 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인집에서 모아줬던 돈을 가지고 명동의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0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방과 마주보고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있는 가게였고 그 가게를 엮고 나니 집을 얻을 돈은 없어 한동안 그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길에서 오며 가며 낭비하는 시간 없이 모든 것을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 음식에는 자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또래에 비해 자신이 있던 것이지 가게를 내서 성공할 만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바쁠 때 모두가 하지 않을 음식, 그리고 모두가 받지 않을 돈. 저는 명동에 오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가정식 아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 생선구이, 된장국. 단순하면서도 여행 중이면 생각나는 집밥을 제공했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지 않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았고 그저 싱싱한 재료와 부지런함이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게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3년 후에는 2배로 큰 가게로 옮겨가며 제 집을 따로 가질 수 있었고 5년 후에는 그것보다 2배로 큰 가게, 10년 후에는 처음보다 10배는 큰 가게,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서울이 아니라 전주로 내려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주로 내려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명동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수많은 외국인들을 경험했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식당을 열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대한민국 대표 맛의 고장 전주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털어서 전주로 옮겨 제대로 성공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전주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식당으로 우리 식당을 손에 꽂게 되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 허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40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곁에 없었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을 진심으로 나눌 누군가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을수록 사장이 할 일은 줄어들고 돈은 모였지만 특별한 취미도 없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제서야 나한테도 가족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두 가족. 식모와 바람이 나서 나를 버렸던 친아빠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에 밑거름이 되어준 주인집 가족. 과연 나는 어떤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일을 악물고 성공을 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제 의문을 해소해주고 싶었는지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가게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언니, 저 언니 동생이에요. 와, 진짜 성공하셨네요. 그때 바람나 식모와 도망을 갔던 아빠를 찾아갔을 때 그 식모의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다 큰 아이가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동생을 한번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니,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우리 아빠 돈 가져가서 그런 거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아빠가 죽고 나서 빚밖에 없는 게 이상했다고. 아무리 봐도 뒤로 돈을 빼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빼돌렸으면 어디로 빼돌렸겠어요? 딸이라고 언니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뭐 어쩌겠어요. 아빠도 핏줄이 땡겨서 그랬나 본데 저도 이해할게요. 이해는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나도 아빠 자식인데 아빠 돈으로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 딱 반 나한테 줘요. 그러면 눈 감아줄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송 걸어서 이 가게 다 내가 뺏을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상간녀를 닮은 미친년이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뭐라는 거니? 우리 아빠 죽었니? 너 지금 나한테 그 말 한 거니? 다니, 왜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시침이에요? 왜? 돈 빼돌릴 때만 연락하고 자기 죽을 때는 연락 안 했어요? 엄마 죽은 장례도 혼자 치르게 했던, 그래서 혼자 살 길이 막막해서 몇 날 며칠을 울게 했던, 그래서 결국 남의 식모로 가게 했던 그 친부라는 작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와서 떠드니?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물론 얼굴도 처음 보는 동생이라는 여자를 보고도 다른 감정이 생길 리가 없었죠. 나도 언니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돈! 우리 아빠가 언니한테 빼돌린 돈 내놓으라고. 이 가게 차린 돈 내놓으라고! 나랑 엄마가 지금 아빠가 그 돈을 언니한테 빼돌린 덕분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빠 아플 때 병 가놓은 게 누군데? 왜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냐고! 돈 내놓으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기웃거렸고 가게 종업원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둘러쌌지만 친부란 사람이 내 손에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도 없으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당장 경찰을 불러서 동생을 영업방해로 신고해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
그 잘난 내 친부라는 남자, 네 엄마라는 년이랑 바람나서 집 나간 이후에 딱 한 번 봤어. 그런데 그때도 네 엄마라는 년이 지랄하는 소리만 들었고 친부라는 사람은 입도 빵끝 안 해서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그 후에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장례식이라 찾았더니 이미 외국으로 날랐다고 하더라. 그 이후에는 돈은커녕 얼굴, 목소리 소식 한 번 들은 적 없어. 돈을 빼돌려서 나한테 보내줄 정도로 내가 애틋해? 그 정도로 날 사랑해? 그랬으면 내가 남의 집에서 식무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고 안 살았겠지. 네 친부라는 놈이나 네 친모라는 년이나 사람들이면 나한테 뻔뻔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뻔뻔하게 사람들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그러니? 너는 아주 한술 더 뜨는구나. 네 아빠가 나한테 돈을 보내? 웃기고 있네. 소송? 그래, 소송해봐.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토해내줄 테니까. 오히려 내가 니들 부모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야. 네가 니들 부모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 동안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뭐? 꺼져.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날 때는 정말 나한테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어떤 건지 당할 각오하고 나타나. 갑자기 나타나 억울한 소리를 하는 처음 본 동생에게 한바탕 해대고 나니 갑자기 슬퍼지더군요. 진짜 부모의 곁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을 저 애가, 내 아빠를 뺏어가서 가족으로 지냈을 저 애가 왜 나한테 와서 돈 빼앗겼다고 억울한 소리를 하지? 와, 나는 정말 아빠란 사람이 있지만 없는 거였구나. 너무나 서러워지더군요. 그러고 나니 나에게 가족이 있어야 할 시간에 가족으로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비록 섭섭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렇게 나와 다시 찾지 않고 있었지만 제가 학교에 다녀야 할 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준 분들, 제가 힘들 때 위로해준 분들, 응원이 필요할 때 응원을 해준 사람들, 나에게 집이 필요할 때 잠자리를 내어줬고 내가 독립하도록 돈을 모아주었던 것, 그렇게 해준 것이 진짜 나의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다시 그때의 주인집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인집 교수 부부는 학교만 찾아가면 알 수 있을 줄 알았고, 오빠는 의사가 되어 있을 테니 병원으로 찾아가면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대학에서도 병원에서도 주인집 가족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어찌나 급해지던지요. 저는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주인집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식모 언니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네가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기특대라. 그래, 네가 그때도 성실하고 싹이 보였지. 그래서 사모님도 특별히 이뻐하고 그랬잖아. 그때 너 그렇게 내보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 그분들이라고 왜 그 여자 말을 믿었겠어. 너를 본 게 몇 년인데. 설마 그 여자 말만 믿고 정말 너를 그대로 쫓아낸 거겠어? 아니지. 너도 나이 들어봤으니 알 거 아니야. 젊은 애들 머리 쓰는 거 다 보이지. 그래도 어떡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잔들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너 데리고 있자니 네가 더 상처받을 게 뻔히 보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핑계대서 너 내보낸 거지 뭐. 차라리 빨리 독립시키는 게 너 돕겠다 싶으신 거지. 거기다 너 그때 그 주인집 아들 좋아했잖아.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면 뭐 좋겠나 싶은 것도 있지. 그랬습니다. 저는 감춘다고 했지만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위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럴 게 아니었어. 그 집 아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괜찮았는데 하필 여자 보는 애 그게 없었던 거잖아. 너한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만 봐도 성격이 어떤지 빤히 보이지 않았겠어? 결혼까지는 어찌저찌 갔는데 세상 불만 혼자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 불쌍하고 갖고 싶은 건 많고 여튼 살기 팍팍한 여자였지 뭐.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그 집 아들하고 같이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한인 사회가 다 알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건드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폈나 봐. 그러니 그걸 어떡해. 말린다고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말려지나. 결국 그날도 바람피는 부인 겨우 설득해서 차에까지 태웠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휙가닥 하면서 같이 죽자고 핸들을 돌려버리면서 사고가 크게 났나 봐. 아들 부부 그 길로 둘 다 죽고 그 사고 때문에 물어줘야 할 보상금은 엄청나고. 에휴,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 부부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나. 하나 있는 아들은 갑자기 죽고 재산은 그 사고 보상금 때문에 다 날리고. 그 후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싶게 그러고 있어. 당연히 잘 살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만한 일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벌써 연락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을 텐데 설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나 병원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중심으로 주인집 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 허름하고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고 계신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내실 동안 왜 저 안 찾으셨어요? 진짜 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신 거세요? 몸 아플 때 생각나는 거 가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인 제가 생각나셨어야죠. 저 딸같이 생각하신 거 아니셨어요? 딸이 마음이 상해서 집을 나가서 연을 끊었으면 야단을 쳐서 찾으셨어야죠. 왜 몇십 년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쓸쓸하고 초라하게 지내고 계신 거세요? 이제는 80살이 넘으신 연세에 너무나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서 하루하루 그저 버티고만 계신 듯한 초라한 모습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곱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너무 작고 생기 없이 마른 나무처럼 감정 하나 없이 말라붙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널 어떻게 찾니? 무슨 염치로 널 찾아? 가족이라고 실컷 말해놓고 결국에는 널 내쫓은 거나 다름없는데 너한테 무슨 침이 되려고 널 찾아? 정말 그날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도 저를 잡고 한참을 우셨고 저도 두 분을 붙잡고 오랜만에 마음을 다해 울었습니다. 친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두 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도 찾아와도 되는지 몰라서 저만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자신이 없어서 차마 찾지 못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 같은 거 신경도 안 쓰이게 그냥 몰래 훔쳐만 보게 잘 살고 계시지. 저는 당장 두 분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언젠가는 늘어날지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방은 4개 이상인 집을 고집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올 날을 기다렸던 것인가 봅니다. 우선 당장은 제 방을 내어드리고 부지런히 두 분이 지낼 방을 꾸몄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두 분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시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시도록 좋아하시는 책이 잔뜩 있는 서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눈이 나빠서 책을 오래 볼 수 없으시다고 하시면서도 책 냄새가 좋다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을 위해서는 작은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는 요리를 하실 필요도 없고 도구를 쓰시는 게 걱정도 됐지만 저도 요리를 해보니까 가끔씩 직접 요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저의 스승님 자격으로 가게에 나오셔서 조언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함께 예쁜 꽃도 보러 가고 시원한 바다도 보러 가십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예전 추억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오빠가 그리워지지만 그런 그리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가 가족이라는 증거일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돈독하게 지내자고 손을 부여잡습니다. 가족으로 함께하는 추억을 더 만들자며 반려견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또 다른 추억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를 외면하느라 버렸던 시간만큼 더 붙어있고 많은 기억들을 함께 쌓아가다 보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되겠지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두 분을 부를 때 교수님, 사모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두 분도 이제 저를 보면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딸, 너는 도대체 언제 남자를 데려올 거야? 그렇게 돈만 벌면서 좋은 나이 다 보낼 거야? 얼른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일만 하면 언제 남자가 생겨? 아유, 취미를 좀 가져야지. 오늘은 엄마랑 쇼핑 좀 가자. 이쁜 옷 좀 사고 머리 좀 하고. 손님 중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윙크 좀 해보자고. 라면서 잔소리도 하신답니다.